비 내리는 해산의 밤. 1998년 11월 17일. 함경북도 해산시의 밤은 마치 죽은 짐승의 숨결처럼 차갑고 축축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늦가을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압록강 너머 중국 장백현의 불빛은 화려하게 번쩍였지만 강 이쪽 편 해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의 중심, 해산세관 근처에 위치한 2층짜리 붉은 벽돌집. 해산 바닥에서 장군님 다음으로 돈이 많다는 무역왕 박진철의 아지트였다. 방 안에는 독한 양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박진철은 이틀이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탁자 위에 놓인 조니워커 블루 라벨을 물컵에 가득 따랐다. 그의 앞에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 밤 중국 대방에게 넘겨야 할 구리 5톤과 골동품의 대금이었다. 평소라면 이 돈을 세며 희열을 느꼈겠지만 오늘 밤 박진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후 5시 평양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줄라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 사장, 당장 끊고 들으라. 오늘 밤이다. 중앙당 검열단이 떴어. 해산시 보위부가 아니라 평양에서 직접 내려온 타격대다. 내장부, 거래내역, 중국 라인. 놈들이 다 가지고 있다. 뇌물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니야. 넌 시범 케이스다. 잡히면 총살이야. 지금 당장 튀어. 뚜뚜뚜. 전화는 끊겼다. 박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이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그는 국경을 지배했다. 보위부 간부들에게 달러를 뿌리고 세관원들에게 일제 텔레비전을 선물하며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었다. 해산의 밤은 박진철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박진철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자결감이 느껴지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살아야 했다. 잡히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내, 그리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아들 유성이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아니,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여보. 안방 문이 열리고 아내 명숙이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굳은 표정과 흐트러진 달러 뭉치를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을 알아차렸다. 수십 년간 국경 밀수꾼의 아내로 살며 익힌 동물적인 감각이었다. 떴습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진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돈으로 안 된답니다. 평양에서 직접 내려왔어. 명숙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박진철이 다급하게 아내의 어깨를 잡았다.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지금 당장 뜬다. 같이 가면 눈에 띄어서 다 죽어. 내가 먼저 가서 중국 쪽에 길을 뚫어 놓을 테니 당신은 유성이 데리고 사흘 뒤에 움직여. 광수 알지? 내 밑에 있던 브로커 광수. 그 녀석 편에 연락 보낼게. 당신 혼자 어떻게 가요? 이 비에 강물이 불어서 위험해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보위부 놈들 군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나가야 해. 박진철은 테이블 위에 달러 뭉치를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쓸어 담았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상용으로 숨겨둔 54식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찼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백가죽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아들 유성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아들의 얼굴. 박진철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눈물을 삼켰다. 미안하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꼭 살아서 너희를 데리러 오마. 쾅, 쾅, 쾅. 그때였다. 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문 열어. 보위사령부다. 박진철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3을 셀 때까지 안 열면 발포한다. 하나, 둘. 놈들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집 주변에 깔아둔 망원들은 이미 당했거나 도망친 게 분명했다. 박진철은 아내를 거칠게 밀어 방으로 들여보냈다. 문 잠그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박진철은 뒷문 쪽으로 달렸다.
부엌을 지나 쪽문을 여는 순간 억수 같은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담벼락 개구멍을 향해 몸을 날렸다. 저기 있다. 뒷문이다. 쏴라. 타타탕, 타탕. 빗소리를 찢으며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담벼락이 튀어올랐다. 박진철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밀려들어왔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개구멍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는 달렸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해산의 더러운 하수구 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다. 고금 양복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이태리제 구두 한 짝은 어디선가 벗겨져 나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음이었다. 해산 시내를 벗어나 압록 강변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 박진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며칠째 내린 비로 강물은 시커멓게 불어나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저 검은 물결 아래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잠겨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국경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 국경을 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강 건너 중국 쪽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보이부 추격대의 손전등 불빛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 박진철은 가방끈을 손목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마비시킬 듯 조여왔다. 거센 물살이 그를 집어삼키려 회오리 쳤다. 그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다. 머리 위로 보위부원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꽂혔다. 핑, 핑, 물속으로 파고드는 총알의 궤적이 보였다. 그는 물속으로 더 깊이 잠수했다. 숨이 막혀왔다. 폐 속에 남은 산소가 바닥나고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발끝에 무언가 닿았다. 강바닥이 아니라 자갈이었다. 중국 땅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푸하아. 거친 숨을 토해내며 기어 올라온 곳은 중국 장백현의 강가였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해산 쪽 강변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추며 소란스러웠다. 박진철은 젖은 몸을 이끌고 숲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제 그는 무역왕 박진철이 아니었다. 쫓기는 탈북자, 신분 없는 유령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품속에 있는 권총을 꽉 쥐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가족을 구해내리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울렸다. 박진철의 길고도 험난한 탈북 대서사시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낯선 땅의 이방인, 그리고 배신의 그림자. 1998년 11월 18일 새벽, 중국 장백현의 뒷골목은 시체처럼 고요했다. 강을 건넌 박진철은 젖은 쥐꼬를 한 채 쓰레기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만주 벌판의 칼바람에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입고 있던 고금 양복은 찢어지고 진흙범벅이 되어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해산시를 호령하던 무역왕이 지금은 중국 공안의 사이렌 소리에 벌벌 떠는 불법 체류자가 된 것이다. 그는 품속에 넣어온 비닐팩을 확인했다. 물에 젖지 않은 달러 뭉치와 54식 권총.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진철은 어둠을 틈타 장백현 외곽의 판자촌으로 향했다. 해산에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 왕가의 접선 장소였다. 왕가는 조선족 출신으로 진철이 해산 세관장 시절 뇌물을 먹여 키워준 놈이었다. 예정을 생각하면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지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게 이 바닥의 생리였다. 허름한 붉은색 대문 앞. 진철은 숨을 고르고 약속된 신호대로 문을 3번, 그리고 2번 두드렸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의 얼굴이 나타났다. 왕가였다. 아이고, 박 사장님, 진짜 살아오셨구만요. 왕가는 놀란 척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철의 위아래를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굶은 거짓골을 한 박진철에게서 더 이상 예전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마작을 하던 사내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진철은 왕가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왕 사장, 긴 말 안 하겠소. 은신처와 신분증이 필요하오. 그리고 내 가족. 명숙이랑 유성이 데려올 루트. 그것부터 짭시다. 진철이 젖은 안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돈을 본 왕가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돈을 챙겼다. 역시 박 사장님은 통이 크시다니까. 걱정 마쇼. 내 연길 쪽에 안전한 안가를 마련해뒀으니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뜨끈한 국수나 한 그릇 합시다. 왕가는 친절했다. 너무 친절해서 불안했다. 진철은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 국수를 먹었지만 권총이 든 가방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왕가가 마련해준 쪽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왕가와 부하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저 북조선 간부놈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인지 아오? 돈도 꽤 많이 들고 온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작업해서 먹고 공안에 넘기면. 쉿, 목소리 낮춰. 이 새끼야. 아직 털어먹을 게 더 있을지 모르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 나였다. 믿을 놈은 아무도 없었다. 진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장전된 권총을 꺼냈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거나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될 운명이었다. 그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1층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색 경광등이 창문을 비췄다. 공안이다. 문 열어. 불법 도강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왕가놈들이 신고한 게 아니었다. 놈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진짜 공안의 불시 검문이었다. 진철은 창문을 넘어 뒷골목으로 뛰어내렸다. 저기 튀는 놈 잡아. 중국 공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진철은 미친 듯이 달렸다. 낯선 중국의 골목길은 미로 같았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뒤에서는 공안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낡은 석탄 창고로 몸을 숨겼다. 석탄 더미 속에 파묻혀 숨을 죽였다. 끽. 창고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석탄 더미 위를 훑고 지나갔다. 진철은 입을 틀어막았다.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참느라 눈물이 핑 돌았다. 불빛이 그의 발치 앞에서 멈췄다. 공안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천천히 다가왔다. 진철은 품속의 권총 손잡이를 꽉 쥐었다. 쏴야 하나? 여기서 총을 쏘면 살인자가 되어 중국에서도 끝장이다. 하지만 잡히면 북송이다. 찰나의 순간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왕서방, 여기 없어. 옆 골목으로 튄 것 같다. 밖에서 다른 공안이 불렀다. 창고에 있던 공안이 혀를 차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진철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다. 왕가, 이 개자식들. 내 돈을 받고도 나를 팔아넘기려 해?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일어선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 가족을 데려오고 너희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진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갈 곳은 연길 렌지뿐이었다. 그곳에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동시에 더 큰 기회도 있을 터였다. 국경의 제왕은 죽었다. 이제부터는 복수에 불타는 늑대 한 마리가 만주 벌판을 헤매기 시작했다. 연길의 유령,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 1999년 1월 중국 연길 렌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뒷골목은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축축하고 역겨웠다. 국경의 제왕이었던 박진철은 이제 돼지라 불렸다. 이곳에서 탈북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팔려다니는 가축이거나 숨어다니는 바퀴벌레였다. 진철은 연길 외곽의 한 불법 도축장에서 일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짐승을 잡았다.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짐승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곳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진철에게 진짜 공포는 칼을 든 작업반장이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공안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탈북자 사냥꾼들의 발자국 소리였다. 어느 날 새벽 작업장 구석에서 쪽잠을 자던 진철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같이 일하던 함경도 출신의 어린 청년 철수가 사냥꾼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북으로 가면 죽습니다. 철수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사냥꾼들은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철수의 눈이 뒤집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짐짝처럼 트럭에 실려갔다. 진철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입을 틀어막은 손이 덜덜 떨렸다. 공포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다음은 내 차례일까? 내가 저 트럭에 실려가면 해산에 남은 내 처자식은 누가 구하나? 그날 밤 진철은 결심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짐승의 내장을 치우며 받은 피 묻은 돈을 몽땅 털어넣었다. 단 1분의 통화. 목숨을 건 연결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 명숙이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옥 같던 도축장의 피비린내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여보, 나다. 내 목소리 들리나? 진철이 억눌린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진짜 당신입니까? 살아있었군요. 흐흑. 우리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낼 뻔했어요. 아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뒤로 아들 유성이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내 살아있다. 지금 돈 모으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데리러 간다. 밥은 먹고 있나? 진철의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이부 놈들이 집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쌀 한 톨도 없습니다. 유성이가 며칠째 옥수수 죽만 먹고 있어요. 여보,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의 그 말은 진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여기서 돼지내장이라도 주워 먹으며 버티는데 내 새끼는 굶고 있다니. 해산에 떵떵거리는 부자였던 내 가족이 거지가 되었다니. 분노와 슬픔이 뜨거운 용암처럼 치솟았다. 걱정 마라. 내가 간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간다. 보이부 놈들이 막아도 가고 귀신이 잡아당겨도 내가 간다. 유성이한테 전해라. 아버지가 꼭 약속 지킨다고. 뚜뚜뚜. 통화 시간이 끝났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진철은 차가운 공중전화 부스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누군가 들으면 신고할 테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꺽꺽거리는 신음만 토해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저 달은 해산의 내 집 마당에도 비치고 있겠지. 진철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도망자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잃어버린 늑대의 눈, 가장의 눈이었다. 기다려라.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은 살린다. 진철은 다시 피 비린내 나는 도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가족을 구하러 가는 전사의 그림자였다. 늑대의 소굴, 목숨을 건 배팅. 1999년 2월 연길의 겨울바람은 살갗을 찢을 듯 매서웠다. 하지만 박진철의 눈빛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도축장의 피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돼지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다시 국경의 제왕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가 향한 곳은 연길 서시장의 지하 깊숙한 곳, 조선족 암흑가의 대부 마 사장의 아지트였다. 마 사장은 마약, 밀수, 청부폭력 등 돈 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없는 연길 밤거리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탈북자가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마작패, 부딪히는 소리, 사내들의 거친 욕설이 뒤섞인 혼탁한 공기가 밀려왔다. 입구에 덩치 큰 기도들이 박진철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탈북자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쥐도 새도 모르게 객사하고 싶어? 박진철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해산에서부터 목숨처럼 지켜온 54식 권총이었다. 쇳덩이의 차가운 광택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기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 사장에게 전해라. 해산의 박진철이 사업 제안을 하러 왔다고.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들어간 안쪽 밀실. 호피 무늬 소파 중앙에 뱀 같은 눈을 가진 사내가 앉아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마 사장이었다. 그는 박진철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해산 무역왕 박진철이라. 소문은 들었지. 근데 지금 꼴을 보니 왕이 아니라 상갓집 개가 다 됐구만. 빈손으로 와서 사업? 나랑 장난하나? 박진철은 마 사장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자신의 권총을 쾅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내 목숨을 걸겠소. 마 사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딱 5만 위안 하나 약 1천만 원의 종잣돈이오. 이 돈을 주면 내가 한 달 안에 정확히 2배로 불려오겠소. 만약 실패하면 이 총으로 내 머리통을 날려도 좋소. 푸하하. 마 사장이 광소를 터뜨렸다. 주변의 부하들도 비웃음을 흘렸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내 놈 목숨값이 5만 위안이나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공안에 넘겨도 5천 위안도 못 받아. 내 목숨값이 아니다. 박진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이 마 사장의 뱀 같은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내가 10년간 다져놓은 평양과 국경의 비선 라인 값이다. 나는 지금 쫓기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루트와 인맥은 살아있다. 보이부 눈을 피해서 구리 10톤을 뺄 수 있는 루트가 나한테 있어. 마 사장 당신도 요새 물건 구하기 힘들어서 애먹고 있지 않나? 마 사장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눈치였다. 썩어도 준치라고. 해산 무역왕의 장부는 확실히 탐나는 물건이었다. 만약 내 놈이 돈만 들고 튀면? 그럴 리 없다. 내 처자식이 아직 북의 인질로 잡혀 있다.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나보다 더 절박한 놈이 이 연길 바닥에 또 있겠나? 박진철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절박함.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배기의 눈빛이었다. 마 사장은 해바라기 씨 껍질을 퇴뱉어냈다. 좋아. 배포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5만 위안 빌려주지. 대신 이자는 한 달에 5할 50%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내 놈 장기를 꺼내 팔아서라도 받아낼 거다. 마 사장의 눈짓의 부하가 신문지에 싼 돈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묵직했다. 피비린내 나는 돈이었다. 박진철은 그 돈을 움켜쥐었다. 돈 냄새와 함께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혈관 속에서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군자금이었다. 그는 도축장의 오물을 씻어내고 마 사장이 준 돈으로 말끔한 중고 양복을 한 벌 사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고 야망으로 불타오르는 국경의 제왕이 돌아와 있었다. 기다려라. 이제 판은 깔렸다. 박진철은 연길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그의 그림자가 네온사인 불빛 아래 거대하게 일렁였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다. 살얼음판 위를 걷다. 은밀한 거래. 1999년 3월 초. 두만강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려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가장 위험한 시기, 이른바 해빙기였다. 하지만 박진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고 가족에게 탈출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밤 반드시 국경을 뚫어야 했다. 진철은 중국 도문투먼 외곽의 갈대숲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강 건너 북한 땅의 희미한 초소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 12시 30분.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손전등을 꺼내 붉은색 셀로판지를 씌웠다. 그리고 강 건너를 향해 짧게 3번 깜빡였다. 깜빡, 깜빡, 깜빡.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1분, 2분이 지났다. 반응이 없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라인이 끊겼나? 배신당했나? 진철이 입술을 깨물며 초조해할 때였다. 강 건너편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2번 반짝였다. 왔다. 진철은 묵직한 배낭을 메고 살얼음판 위로 발을 내디뎠다. 쩌적.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발밑은 수심 깊은 강물이었다. 빠지면 즉사, 들켜도 즉사였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강 한복판으로 기어갔다. 어둠 속에서 인민군복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다. 진철의 옛 부하이자 현재 국경경비대 소대장인 최대위였다. 박 사장님, 진짜 목숨 내놓으셨소? 지금 보위부 검열 기간이라 걸리면 나도 총살이요. 최대위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긴 말 필요 없다. 물건은? 진철은 마 사장의 돈으로 산 일제 손목시계 10개와 달러 뭉치를 최대위에게 건넸다. 최대위는 탐욕스럽게 돈을 챙기며 배낭 하나를 던져주었다. 구리동 선이었다. 중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었다. 이걸로 빚은 갚는 거고. 최대위, 진짜 부탁은 이거다. 진철은 품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방수 비닐로 꽁꽁 싸맨 봉투였다. 내 아내, 명숙이에게 전해라. 탈출 자금이다. 그리고 이 쪽지에 적힌 날짜에 무조건 강가로 나오라고 해. 내가 눈 딱 한 번만 감아주면 된다. 성공하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달러를 쥐어주마. 최 대위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봉투의 두께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알갔소? 내 목숨 걸고 형수님께 전하리다. 대신 날짜는 내가 정하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정지. 움직이면 쏜다. 강둑 위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순찰조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빛이 쏟아지는 순간 최 대위가 진철을 거칠게 밀쳤다. 튀시오. 빨리. 타탕. 타타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총알이 얼음판에 박히며 파편이 튀었다. 진철은 구리배낭을 맨 채 미친 듯이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달렸다. 쩌저적. 얼음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져나갔다. 한쪽 발이 차가운 물속에 빠졌다. 진철은 비명을 삼키며 젖은 다리를 빼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대숲으로 몸을 날렸다. 머리 위로 총알이 윙윙거리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진흙탕을 기어서 숲 깊숙한 곳까지 도망쳤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구리배낭이 들려 있었고 최 대위의 손에는 가족을 살릴 돈이 들려 있었다. 진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하하. 성공이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제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지만 그의 눈은 늑대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 아들이 저 지옥 같은 강을 건너오는 일뿐이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결전의 밤. 1999년 3월 20일 함경북도 해산시의 낡은 단칸방. 깨진 유리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다. 한때 해산의 안주인 소리를 듣던 명숙의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다. 가구는 다 팔아버렸고 벽에는 보이부 놈들이 찢어발긴 벽지가 너덜거렸다. 저녁 8시 명숙은 아들 유성이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돼지고기 국을 내밀었다. 지난 4개월간 옥수수죽도 못 먹어 뼈만 남은 아들이었다. 남편 박진철이 인편으로 보내온 생명 같은 돈으로 차린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였다. 유성아, 많이 먹어라. 든든히 먹어야 뛸 수 있다. 명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밥을 먹던 유성이가 숟가락을 멈췄다. 17살 눈치 빠른 아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비장함을 읽었다. 어머니, 오늘입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까? 명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최대위가 전해준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 밤 자정, 압록강 제방 3초소 앞, 불빛 3번, 밤 11시, 모자는 집을 나섰다. 짐은 하나도 없었다. 짐을 들면 도망자로 의심받는다. 빈손으로 마실 나가듯. 하지만 속옷 안에는 달러를 꿰매 넣고 신발끈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조여매었다. 집 앞 골목에는 보위부의 감시조가 잠복해 있었다. 명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자연스럽게 걸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들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빠져나갔다. 해산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심장을 긁어댔다. 100m, 50m. 강둑이 가까워질수록 보초들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방 아래 갈대숲.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켰다. 강 건너 중국 장백현의 불빛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저 강만 건너면 남편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돌던 놈들이었다. 예정에 없던 변수였다. 명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유성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뛰어. 유성아, 물로 뛰어. 명숙이 아들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다. 타타탕. 총소리가 정적을 깼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쳤다. 명숙은 아들을 감싸 안으며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졌다. 악! 유성이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명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유성아! 유성아! 강물은 검고 차가웠다. 보위부원들의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친 명숙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모성이 뒤엉킨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강물, 그리고 소리 없는 비명. 1999년 3월 21일 새벽 0시 15분. 압록강의 검은 물살은 명숙의 몸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등 뒤 해산 땅에서는 여전히 보위부의 총구가 불을 뿜고 있었다. 타타탕! 콩 볶는 듯한 총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고 수면에 박히는 총알들이 하얀 물기둥을 일으키며 시야를 가렸다. 유성아, 내 손 놓지 마라. 잡아야 해. 명숙은 물을 먹어 컥컥거리면서도 아들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살을 애는 듯한 3월의 강물은 심장을 마비시킬 듯 차갑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잡고 있는 아들의 손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성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하는 낮은 신음소리만 간헐적으로 내뱉으며 명숙에게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명숙은 애써 생각했다. 아이가 겁을 먹어서, 물을 많이 먹어서 힘이 빠진 거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조금만 더. 저기 불빛 보인다. 아버지 와 있다. 명숙은 이 악물고 팔을 저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강바닥 자갈에 긁혀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저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있을 남편에게 닿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푸하아.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명숙이 중국 쪽 강변 진흙탕 위로 기어 올라왔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아들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무트로 끌어올렸다. 유성이는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명숙이 아들의 뺨을 때리며 흔들었다. 유성아, 일어나라. 여기서 퍼지면 죽는다. 빨리 숲으로 들어가야 해. 하지만 유성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밤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치아는 딱딱거리며 부딪혔다. 그때였다. 갈대숲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남자. 박진철이었다. 여보, 명수가. 진철은
진흙투성이가 된 아내를 와락 껴안았다. 4개월 만에 재회. 지옥불을 뚫고 살아 돌아온 아내의 체온이 차갑게 느껴졌다. 진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진철은 아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오열했다. 명숙도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중국 국경수비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단 차로 가자. 광수가 대기하고 있다. 진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유성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유성아, 아버지다. 일어나라. 업어줄까? 진철이 아들의 어깨를 잡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끈적하고 미지근한 액체가 묻어나왔다. 강물과는 달랐다. 비릿한 쇠냄새. 진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칙-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에 명숙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다. 유성이의 옆구리, 낡은 점퍼가 찢겨나간 자리에서 시뻘건 선혈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아까 강에 뛰어들 때 들렸던 짧은 비명.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총알이었다. 보이부의 총탄이 아이의 복부를 관통한 것이다. 유성아,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진철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그는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아들의 상처 부위를 꽉 눌렀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진철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중국 땅의 흙을 붉게 적셨다. 유성이의 눈동자가 점점 풀려가고 있었다. 아버지, 저 안 아파요. 그냥 좀 졸려요. 유성이가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진철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자면 안 돼. 눈 떠. 이 새끼야. 아버지가 어떻게 널 데려왔는데? 눈 뜨라고. 진철은 아들을 들쳐 업었다. 17살 아들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명숙은 뒤따르며 미친 사람처럼 흐느꼈다. 내 새끼 살려내요. 여보, 우리 유성이 살려내요. 진철은 어둠 속을 달렸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로 아들의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신이시여,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제발. 멀리서 그들을 기다리는 브로커 광수의 승합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희망의 빛일까 아니면 저승으로 가는 길잡이 등불일까? 해산의 무역왕이었던 박진철이 생애 처음으로 공포에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다. 야수의 밤, 붉은 손의 기도. 라이터 불빛이 꺼지자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박진철의 망막에는 아들 유성이의 옆구리에서 콸콸 쏟아지던 선홍색 피의 잔상이 불도장처럼 찍혀버렸다.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내 아들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냄새였다. 명숙은 이미 이성을 잃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유성아, 눈 떠라. 제발 눈 좀 떠. 진철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아들의 상처 부위를 틀어막았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와 소매를 적셨다. 막아야 한다. 이 피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다. 해산의 저택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지옥 같은 4개월을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다. 진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광수, 차 어디 있어? 빨리 차대. 진철이 어둠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다. 멀리서 대기하던 브로커 광수의 승합차가 전조등을 켜고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늘길을 달려왔다. 끼익. 차가 멈추기도 전에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진철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 차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명숙이 기어 올라오며 아들의 손을 부여잡았다. 유성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출발해. 밟아. 진철의 고함에 광수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낡은 승합차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차체는 심하게 덜컹거렸고 그때마다 명숙의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다. 유성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옅은 숨을 몰아쉬는 입술 사이로 핏방울이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광수야, 병원으로 가자. 연길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가. 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대를 잡은 광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요? 총 맞은 탈북자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가자고요? 접수 창구에 가는 순간 바로 공안경찰 출동이요. 가서 다 같이 죽자는 거요? 상관없어. 내 새끼가 죽어가잖아. 공안이고 나발이고 일단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진철은 조수석 시트를 발로 차며 악을 썼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당장 아들의 숨이 넘어가는데 잡히는 게 문제인가. 형님, 제발 진정하셔. 내 말 들으셔. 살릴 방법이 있어. 광수가 백미러로 진철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외쳤다. 내가 아는 데가 있어. 뒷골목에 면허 취소된 늙은 의사놈이 하나 있는데 돈만 많이 찔러주면 입 다물고 뭐든 수술해주는 인간이요. 시설은 좀 구려도 총상 경험도 많은 놈이요. 거기로 가야 우리가 다 사오. 진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 가자. 거기로 가. 대신 1초라도 늦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았어? 광수는 대답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승합차는 연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이 웃고 떠들고 있을 시간에 한때 북한 상위 1%였던 남자는 피범벅이 된 채 지옥의 밑바닥을 달리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연길 변두리의 음산한 창고 건물 뒷골목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간판도 없는 녹슨 철문 하나가 달랑 있었다. 진철은 의식을 잃은 아들을 들쳐 업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철문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발길질을 해댔다. 쾅, 쾅, 쾅. 문 열어. 급한 환자다. 사람 죽는다.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쐈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술 냄새를 확 풍기는 노인이 눈을 비비며 나타났다. 꾀죄죄한 러닝셔츠 바람에 늙은 의사였다. 그가 진철의 등에 엎인 유성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피냄새야. 뭐야? 칼침 맞았어? 노인이 유성이의 들춰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확인하더니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거 총상이잖아. 미쳤어? 당장 나가. 난 이런 거 안 해. 재수없게 엮이면 난 바로 사형이야. 딴 데 알아봐. 의사가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진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성이 좁은 골목을 울렸다. 늙은 의사의 미간 정중앙에 54식 권총의 서늘한 총구가 박혔다. 의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진철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살기를 내뿜는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었다. 선택해.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서 내 아들을 살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머리에 바람구멍이 나든가. 진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낮고 섬뜩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지금 당장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살리면, 살려만 주면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달러 돈방석에 앉게 해주마. 하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오늘 내 손에 죽는다. 기에 눌린 의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셔. 빨리. 수술실이라기보다는 도살장에 가까운 곳이었다. 시멘트 바닥에 핏자국이 눌어붙은 낡은 수술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명은 어두침침했고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 있었다. 진철은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눕혔다. 유성이의 숨소리가 가냘픈 실타래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마취제도, 수혈팩도 부족한 최악의 상황이었다.
진철과 명숙은 수술실 밖 복도로 쫓겨났다. 닫힌 문틈으로 달그락거리는 금속 도구 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올 때마다 부부의 심장은 난도질당했다. 명숙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찢지으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발 우리 유성이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진철은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말라비틀어진 손. 해산의 무역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외화를 주무르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꺼져가는 자식의 생명줄을 붙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굵은 눈물이 피 묻은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1시간이 1년처럼 흘렀다.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진철이 복도를 미친놈처럼 서성거릴 때였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의사가 걸어 나왔다. 진철과 명숙이 튀어나가 의사의 옷자락을 잡았다. 어떻게 됐소? 말 좀 해보시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운이요. 총알이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를 다 비켜갔어. 옆구리를 관통해서 출혈이 심각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쇼크사 했을 거요. 젊어서 그런지 버텨냈구만. 살았소? 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철은 의사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품속에 있던 달러 뭉치를 세지도 않고 몽땅 꺼내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침대 위에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아들. 얼굴은 여전히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진철은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자신의 뜨거운 이마를 갖다 대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뺨 위로 흘러내렸다. 유성아,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안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밖에서 망을 보던 광수가 창백해진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형님, 큰일 났어. 빨리 튀어야 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총 든 남자가 피 흘리는 애를 업고 들어갔다고 공안에 찔렀나? 뭐, 저기 골목 입구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놈들이 오고 있어. 뭐라고? 진철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귀를 기울이니 멀리서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 같았다. 아직 마취도 안 깬 아들을, 피도 멎지 않은 이 아이를 데리고 또 뛰어야 한단 말인가. 이 지독한 땅은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진철은 이를 악물고 아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업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참아냈다. 명숙이 링거병을 높이 들고 뒤따랐다. 뒷문으로. 차 대기시켜. 박진철은 잠든 아들을 업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고 벽을 어지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멈추면 죽는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찢겨진 가족, 아버지는 미끼가 된다. 팔부에서 계속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고 건물의 외벽을 미친 듯이 훑고 지나갔다. 진철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아들 유성이를 둘러엎고 뒷문으로 내달렸다. 링거줄을 높이 든 명숙이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역겨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골목길이었다. 형님, 이쪽이요. 빨리 타셔. 브로커 광수가 골목 끝자락에 간신히 대놓은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소리쳤다. 진철은 짐짝을 던지듯 아들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굴러들어갔다. 쾅! 문이 닫히자마자 광수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헛돌다가 튀어나갔다. 잡아!
꽉 잡아. 차가 요동칠 때마다 뒷좌석에 누운 유성이의 몸이 튀어올랐다. 명숙은 온몸으로 아들을 눌러 고정하며 짐승 같은 신음을 삼켰다. 방금 수술한 배가 터질까봐 겁이 났다. 차창 밖으로 공한 차량 2대가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야, 미치겠네. 온 동네 공안이 다 깔렸어. 형님, 이대로는 연길 시내 못 빠져나가요. 광수가 백미러로 진철의 눈치를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철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범벅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해산의 제왕, 외화벌이의 귀재 박진철의 손이 이제는 쫓기는 쥐새끼의 그것보다 못했다. 차가 멈춘 곳은 연길 외곽의 산비탈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토담집이었다. 인적 드문 빈민가였다. 광수가 급하게 수배한 임시 은신처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한때 대리석 바닥에 비단 이불을 깔고 자던 가족이었다. 진철은 아랫목에 낡은 담요를 깔고 아들을 눕혔다. 유성이의 얼굴은 여전히 핏기가 없었다. 새벽 4시, 마취 기운이 가시면서 유성이가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했다. 버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 안다. 우리 아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진통제 곧 구해올게. 진철은 아들의 식은땀 흐르는 이마를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지옥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모든 게 자신의 욕심과 오판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명숙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렸다. 진철은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명숙이 남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오열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유성이 저 몸으로 어디를 가요? 네, 우리 그냥 다 같이 죽을까요? 아내의 절망적인 물음에 진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른 등 뼈가 손끝에 느껴졌다. 4개월 전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아내의 머릿결은 푸석푸석했고 고왔던 손은 막노동꾼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진철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광수를 불렀다. 광수야,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광수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연길 바닥은 끝났어. 총상 환자 데리고 병원 들쑤신 거, 그거 소문 금방 퍼집니다. 보이부 놈들도 냄새 맡고 달려들 거고 중국 공안들도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거요. 이 좁은 연길에서 셋이 같이 움직이는 건 나 잡아잡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오. 진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 광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하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은 상관없다. 무슨 방법이야? 몽골 루트요. 내몽골을 거쳐서 몽골 사막을 건너는 거요. 거기 넘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건 진짜 목숨 걸고 걷는 길이요. 유성이 몸 상태로는 무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브로커 비용이 2당 10,000달러는 넘게 듭니다. 10,000달러. 진철이 가지고 나온 돈은 이미 의사에게 준 돈과 광수에게 준 돈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몸 상태가 문제였다. 유성이가 그 몸으로 사막을 건널 수 있겠나? 지금 당장은 힘들죠. 여기서 며칠이라도 요양해서 상처 좀 아물게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형님이랑 같이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요. 광수의 말뜻을 알아챈 진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형님 얼굴은 이미 너무 팔렸어. 보이부 놈들이 찾는 1순위 타깃이 형님이란 말이요. 형님이 옆에 있으면 형수님이랑 유성이까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찢어지자는 거냐?
진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진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잠든 아들의 얼굴과 지쳐 쓰러져 잠든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15년 전 해산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아내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다. 새벽동이 터올 무렵 진철은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떠날 준비해. 부시시 눈을 뜬 명숙이 영문을 몰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당신은요? 진철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당신이랑 유성이 먼저 가. 광수가 안전한 길로 안내할 거야. 몽골로 가서 한국으로 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귀 밝은 유성이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내 말 들어. 지금 셋이 같이 다니면 다 죽어. 놈들이 노리는 건 나야. 내가 여기 남아서 놈들 시선을 끌 거야. 내가 미끼가 되는 동안 당신들은 안전하게 빠져나가란 말이야. 진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명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싫어요. 못 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4개월 만에 겨우 만났는데 어떻게 또 헤어져요? 저 몸 다 망가진 애를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가라고요? 명숙이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오열했다. 진철은 그런 아내의 양어깨를 꽉 잡고 흔들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발, 명숙아, 제발 정신 차려. 나라고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유성이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대로 두면 여기서 개죽음 당해. 당신이 강해져야 해. 당신이 유성이 지켜야 한다고. 여보. 흑흑. 명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진철은 누워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유성이가 힘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우리 또 헤어지는 겁니까? 진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유성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광수 아저씨 말 잘 듣고 반드시 살아서 한국 땅 밟아라. 알겠지? 아버지도 같이 가요. 유성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아버지는 나중에 꼭 따라갈게. 약속하마.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고생 안 시키게 딱 준비해서 금방 따라갈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진철은 차마 아들의 눈을 더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조여왔다. 밖에서 광수가 재촉하는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마이너스. 짧고 건조한 그 소리가 이별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진철은 아내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명숙은 끝까지 남편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진철은 억지로 아내의 손을 떼어내며 등을 떠밀었다. 가, 어서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란 말이야. 명숙은 아픈 아들을 부축하며 울면서 토담집을 나섰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유성이는 고통스러운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자꾸만 뒤돌아 아버지를 찾았다. 광수의 차에 두 사람이 오르는 것을 확인한 진철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붉은 후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진철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진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꺽꺽거리는 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끄악, 으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지옥의 남기를 선택한 가장의 처절한 절규가 연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늑대는
가장 잔혹한 사냥을 준비해야 했다. 해산의 왕, 마지막 거래. 붉은 후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박진철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는 거칠게 눈가를 닦아내고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치! 라이터 불꽃이 그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비췄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뱉자 지난 4개월간 짐승처럼 쫓기며 살았던 연길의 유령은 사라지고 한때 해산 바닥을 호령하던 제왕의 눈빛이 돌아왔다. 놈들이 오고 있다. 공기 냄새가 다르다. 4개월 전 그날 밤 압록 강변에서 맡았던 비릿한 살기의 냄새였다. 보이부 사냥개들이다. 진철은 낡은 54식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7발. 이걸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내 목숨값으로 아내와 아들이 몽골 국경까지 갈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값비싼 무역 거래가 될 것이다. 진철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새벽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놈들의 시선을 확실하게 끌기 위해서였다. 해산의 왕답게 죽는 순간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같은 시각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 끝도 없이 펼쳐진 고비사막의 모래바람이 명숙과 유성이의 얼굴을 때렸다. 브로커 광수가 앞장서고 명숙이 수술받은 지 하루도 안 된 아들을 부축하며 힘겹게 발을 내디뎠다. 유성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두고 가세요. 유성이가 모래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명숙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데? 일어나라. 기어서라도 가야 해. 명숙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남편이 목숨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시 걸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은 지옥의 형벌 같았다. 다시 연길. 진철은 시장 골목을 지나 외곽의 폐공장 단지로 들어섰다. 일부러 막다른 곳을 골랐다. 등 뒤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사냥꾼들의 발소리였다. 진철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다. 박진철 동무. 해산의 무역왕이 어쩌다 이 꼴이 됐소? 쥐새끼처럼 숨어다니더니 이제 포기한 거요? 보이부 추격대장이었다. 놈의 눈은 잔인한 사리로 번들거렸다. 진철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툭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껐다. 포기? 내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알잖아. 그냥 거래를 좀 하러 왔다. 놈이 코웃음을 쳤다. 거래? 다 죽어가는 판에 무슨 거래? 진철이 피식 웃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 목숨, 그리고 내가 숨겨둔 장부. 그거 가지러 온 거 아니야? 놈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철은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장부 같은 건 이미 태워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놈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내가 순순히 따라가 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놈이 비열하게 웃었다. 가족? 이미 다 파악했어. 아새끼는 총 맞아서 다 죽어간다며? 너 잡고 나서 그년 놈들도 잡아서 족치면 그만이야. 그 순간 진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추격대장 옆에 서 있던 놈 하나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 개새끼들아! 내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진철은 패자제 더미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쳤다.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진철은 침착하게 대응 사격을 했다. 한때 군에서 특등사수 소리를 듣던 실력이었다. 놈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몽골 국경. 탕! 탕!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에 명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보.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광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형수님, 서둘러요. 중국 공안들이 눈치챘어. 이제 진짜 뛰어야 하오. 저 앞에 철조망이 보였다. 저기만 넘으면 몽골이었다. 자유의 땅이었다. 명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유성이를 일으켜 세웠다. 뛰어. 유성아, 제발 뛰어.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연길 폐공장. 진철의 탄창이 비어가고 있었다. 철컥. 마지막 탄환이 약실에 장전되었다. 그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 이 정도면 명숙과 유성이가 국경 근처까지 갔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숨어있던 자재 덤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피투성이 얼굴을 비췄다. 놈들이 당황해서 총을 겨눴다. 잘 봐라, 이놈들아. 해산의 박진철이가 어떻게 가는지.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발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다. 탕! 그것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 순간 10여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다. 진철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춤을 추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의 뜨거운 피가 퍼져나갔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유성아, 꼭 살아라. 몽골 국경. 철조망을 통과한 명숙과 유성이가 모래밭에 쓰러졌다. 저 멀리서 몽골 국경 수비대의 지프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열했다. 남편이 있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로 물든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자유의 태양이었다. 약속의 땅, 그가 남긴 유산. 2010년 봄,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테헤란로 빌딩.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10년 전 연길에 시궁창을 구르던 소년 유성은 이제 28배 번듯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 해외 영업팀 팀장 명함을 달고 있었다. 박 팀장, 이번 중국 상하이 건 자네가 맡아. 자네만큼 중국 사정 잘 알고 배포 큰 사람 우리 회사에 없어. 본부장의 지시에 유성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재단된 고급 슈트, 유창한 외국어 실력, 냉철한 판단력. 사람들은 그를 보며 타고난 비즈니스맨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의 몸속에 해산의 무역왕이라 불리던 남자 박진철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성은 자신의 복부를 만져보았다. 와이셔츠 아래 10년 전 몽골 사막을 건널 때 훈장처럼 남은 총상 흉터가 딱딱하게 만져졌다. 그날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생명이었다. 퇴근길 유성은 어머니 명숙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함경도식 순대국밥집. 처음 하나원을 나왔을 때 명숙은 남한 사회의 냉혹함에 숱하게 눈물을 흘렸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다. 내래 박진철이 아내야. 이까짓 거에 안 무너진다. 그녀를 버티게 한 건 죽은 남편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우리 아들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다. 얼른 앉아라. 뜨끈한 국물 좀 내올게. 명숙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해산에서 비단옷만 입고 살던 고운 손은 이제 없었다. 하지만 유성은 지금의 어머니 손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990년대 중반 해산의 저택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호랑이처럼 당당한 풍채의 박진철,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명숙과 어린 유성. 그 사진은 이 가족의 찬란했던 과거이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낙원의 기록이었다. 주말, 모자는 차를 몰아 임진각으로 향했다. 매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면 찾는 곳이었다. 철조망 너머로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다.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산하 어딘가에 아버지의 시신이 이름 모를 흙이 되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명숙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수 음식을 망배단 위에 차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독한 술을 따르며 그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남조선 땅이요. 여기는 정말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이 당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큰 회사 팀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당신이 다 만들어준 거요. 보고 있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늘에서 보고 있소? 명숙의 오열이 임진강 바람에 흩어졌다. 유성은 묵묵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10년 전 그날 새벽 연길의 차가운 골목에서 홀로 최후를 맞이하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성아, 장하다. 내 아들. 환청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유성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당신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쓸쓸히 쓰러져 갔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을 이 땅에 심었다. 유성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목숨으로 증명해낸 그 사랑과 헌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복수입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찬란한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해산의 왕, 박진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인 두 모자가 당당하게 차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